자, 오늘은 열역학 2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앞단원의 1법칙에 대해서 기억이 날까요? 1법칙 같은 경우에는 열량 Q가 기체에게 공급이 되면 Q는 W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되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걸 설명했던 거죠. 그때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합치면 처음에 제시됐던 Q의 총량과 같다. 이런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건데, 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용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가역이라는 단어와 비가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를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후에서 당연히 과정, 전과정이라고 할까요? 발의 정자를 써서 전과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반대로 역과정이 일어난다고 할게요. 뭐 화학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죠. 정반응, 역반응. 해서 자유롭게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도 처음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상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가만히 늘어서 있으면 당연히 변화가 없겠지만 얘가 어떤 특정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진다면 양쪽 구간을 왕복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처음 높이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었다면 처음 높이까지 올라올 수 없고 계속 높이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가역 과정이랑 전, 후 두 상태를 설명을 했을 때 전과정이 진행되고 역과정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뭐 과정을 일으키는 거야 하려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이 파트가 기체에 대한 열에너지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 대한 예시로는 확산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방금 위에 있는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단진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역학 2법칙 자체를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심플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많이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상황이 뭐가 있냐면 일단 박스가 가운데가 뚫린 A, B 두 개의 연결된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A 박스, B 박스. 자, 이때 가운데에는 칸막이가 있는데요. 이 칸막이가 처음에는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쪽에 기체가 뭐 3개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가운데 있는 이 막이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열리면 자연스럽게 기체는 한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겠죠. 자, 이 확산이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입자가 많았고 이쪽에는 입자가 없었다고 치면 당연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양쪽이 고르게 분포하기를 원했던 거지. 해서 이 열역학 2법칙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쪽에 지금 표현을 해놨죠. A라는 케이스의 기체가 모여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아직 좁다 보니까 이 안에 기체가 어디에 있을 거다. 배치 상태를 확률, 경우의 수로 표현했을 때는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옆에 B의 확산해서 넓혀진 공간에 기체 입자가 분포하는 상태를 표현하자면 좀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3개의 입자가 A 쪽에서 B로 넘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넓어진 만큼 기체를 배치할 수 있는 상태를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A에만 갇혀 있었다면 부피가 좁았으니까 전체적인 배치 상태가 많진 않았겠네요. 그래서 점차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문에서 고를 때도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증가 법칙이다. 자, 여기서 엔트로피를 교과서에서 번역할 때는 무질서도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를 또 배우면 저희가 공식도 있으니까요. 얘는 지금의 물리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요. 나중에 뭐 화투나 이런 데 가면 볼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 이 열량 변화량, 특정 온도값에서 열이 흐르는 양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를 좀 더 어떤 뭐랄까 철학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상황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 만약에 가정을 할 거예요. A랑 B가 상대적으로 A가 고온체고 B가 상대적으로 저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열이 이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면 당연히 A에서 B로 열이 흘렀겠죠. Q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A가 그 이전에 B와 열량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이전에 옆에 있는 C와 열평형 상태였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동하는 이 열량 때문에요. 얘 때문에 A랑 B 사이의 열평형이 지금 깨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C에서 A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해서 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건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모두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뭐 증발이 나고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은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열역학 이 법칙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에너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는 흐를 거고요. 그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건 끊임없이 일어난다. 왜? 전체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 균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게 다시 불균형을 초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파고 보면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볍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트는 이런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여기서 파생되는 열기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교과서학 맨 앞에 열과 1법칙하기 앞서 열기관이라는 걸 잠깐 언급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열량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동력을 얻게 되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래요. 자, Q1을 공급할 수 있는 고열원의 고온체가 있고요. 얘가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건데, 장치에게. 그 장치는 일부를 본인의 동력으로 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저온부로,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 같은 저온부로 방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얘기하는 Q1이라는 건 공급된 열에너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Q2는 그 장치에서 공급을 했지만 기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방출된 열에너지, 그리고 W는 1이지만 여기서는 동력, 운동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잖아요. 어차피 이 사이에서도 에너지 보존을 이론적으로 깔고 할 거기 때문에 Q1, Q2, W 사이의 관계식은 W가 Q1에서 공급해서 방출을 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해서 열 효율, 열기관의 효율을 따질 건데 당연한 거죠. 이게 소문자 2로 표기를 하고요. 얘가 공급된 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만큼 사용했냐, 이게 다예요. 당연한 거죠. 얼만큼 잘 썼냐, 이런 거니까. 근데 위에 있는 이 관계식 때문에 위에 있는 W를 치환시켜 주면요, 수학적으로 식이 조금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1-Q1분의 Q2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전부 다 열 효율을 정의하는 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뭐를 이용해서 풀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식을 떠올려서 문제에서 제시된 값들을 대입해서 풀 수 있어야 이 파트가 공부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 파트에서 카르노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전환의 모든 이론적 보존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엔진만 생각해도 진동에 의한 파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에서 전환된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론적인 딱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 공식이 열 효율에 대한 공식이 한 번 더 바뀔 수가 있어요. 는 1-T1분의 T2가 되는데 여기서 T라는 건 당연히 이 파트에서 쓰는 온도에 대한 값이고요. 고열원의 T1, 저열원의 T2의 값에 속하는 거죠. 이제 이게 왜 바뀔 수 있냐면 위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속해요. 자, 여기서 단열 과정에 의한 어떤 전체적인 순환 과정을 우리가 문제에서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상적인 열기관은 단열과 등온, 단열 이렇게. 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공급된 열 구간이 딱 두 구간만 있어야 돼요. 여기랑 여기. 공급된 거 Q1, 방출된 거 Q2, 나머지는 단열 구간. 해서 여기에 있는 열 변화량을 여기 첫 번째 구간 있죠, 그렇죠? 여기 변화량에서 여기 있는 델타 Q를 가지고 공식을 대입시켜 보면 얘를 유도할 수가 있긴 한데 이건 아무리 저 공식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얘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용할 때 항상 지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과정을 증명해 드릴 테니까 세 줄밖에 안 돼요. 나한테 학원에서 따로 저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생기는데 T1, T2가 꼭 온도 단위가 켈빈 단위여야 돼요. 자, 이 단위 환산이 안 되는 순간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예시를 들어줄게요. 고열원이 예를 들어서 127도씨라고 보고요. 저열원이 예를 들어 27도씨라고 보면 얘를 켈빈 값으로 바꿨을 때는 400켈빈, 얘는 300켈빈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식 뒤에 있는 T1분의 T2, 즉 127분의 27과 400분의 300은 같지 않잖아요. 해서 온도 단위가 두 개인데 내가 뭘 쓰냐에 따라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미터도 센티미터랑 킬로미터 다양한 단위가 있지만 미터만 쓰잖아요. 미터에 대해서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값을 표현을 하는데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되는 온도 단위는 절대 온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켈빈 값으로 환산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겠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273입니다. 섭씨 단위에서 플러스 273을 하면 절대 온도 켈빈 단위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은 1법칙에 연결해서 나오고요. 쉽다면,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게 하나만 더 첨부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연력학 과정에 대한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Q1은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체에게 공급된 모든 에너지를 합쳐서 Q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Q2는 방출된 모든 에너지를 합쳐서 Q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 개가 단열 과정이 아니라 공급되는 등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면 다 더하셔야 되고요. 방출도 마찬가지로 더하셔야 되고요. 그걸 빼서 Q1분의 Q2의 비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말로 해봐야 여러분들한테는 예시가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다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